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트랙 2 세 번째 세션 발표를 진행할 팩셋의 소찬우 이사입니다. 저는 스노우플레이크 월드 투어 서울 이벤트는 처음 참석을 해봤는데요. 규모가 아주 어마어마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클라우드를 구성하는 플랫폼 관점이 있고 콘텐츠적인 관점이 있는데, 저희는 스노우플레이크 마켓플레이스의 제공사 중 하나로서 콘텐츠적인 분의 일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활용 예시 데이터들도 준비를 해놨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오신 만큼 금융권뿐만 아니라 비금융권에서도 활용 가능하신 데이터로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경청 부탁드립니다. 저희 팩셋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1978년도에 설립되었고 미국 S&P 500 지수 구성 종목에 속하는 미국 상장사입니다. 97년부터는 포트폴리오 분석 툴 같은 저희 팩셋에서 전통적으로 잘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시작했고요. 2014년부터는 더욱더 다양한 워크플로우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데이터 피드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저희 상품 자체가 경제 상품에 비해서 상당히 유연한 편입니다. 2010년도 후반부터는 더욱더 오픈된 테크놀로지를 지향하고 플러그인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제3자 데이터들도 수급을 해와서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플랫폼 자체가 유연하고 확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스노우플레이크와 유사하다는 점이 있는데, 2020년부터에는 저희가 스노우플레이크를 비롯한 다양한 클라우드 파트너사와 파트너십 체결해서 그때부터 클라우드 테크놀로지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이전에 저희 팩셋의 데이터 딜리버리 방식은 언프리미으로 FTP나 로더 방식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정성으로 드렸고요. 이럴 경우 고객사에서 모든 ETL 프로세스를 자체적으로 수행하셔야 됐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무도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하셔야 됐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로 전환 이후로는 이러한 모든 프로세스들을 스노우플레이크에 아웃소싱하게 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에서 저희 데이터 사용을 위한 스킬셋 그리고 그 이상의 워크로드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 인프라 도입이나 관리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저희 같은 데이터 벤더를 비롯한 많은 기관들이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많이 상대하는 금융기관이나 AR 리서치 센터에서는 수년 전부터 이런 환경에 직면을 했는데요. 첫 번째, 비용 증가입니다. 많은 데이터들이 그렇지만 특히 금융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격 데이터, 벤치마크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이 원소스 라이선스 업체가 있어서 해당 업체한테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량의 증가인데, 이전에는 금융권에서 사용하신 데이터가 굉장히 한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투자 방식이 다변화되고 여러 가지 알파 소스를 찾게 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데이터들이 유행하기 시작했고요. 세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금융권 퀀트 쪽에서 머신러닝 기법들이 활용이 되면서 다량의 트레이닝 셋 데이터가 필요로 해졌고요. 또 여러 가지 생성형 AI 기법들이 활용화되면서 텍스트 데이터가 여러 가지 엘리먼트 아웃풋들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저희가 보기로는 많은 기관들이 오늘 오신 분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기존의 IT 부서를 활용하셨던가 아니면 신규 TF 형태로 팀을 꾸셔가지고 디지털라이제이션 부서를 새로 창립하신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서들의 주요 목적은 기존에 나가고 있는 서비스, 고객사 나가고 있는 서비스의 강화라든가 혹은 내부 오퍼레이션의 재고, 효율화, 자동화 등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저희가 방금 설명드렸던 전통적인 데이터 딜리버리 방식에 대한 한계를 느꼈고요.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클라우드를 통한 전송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고객사 실무 환경으로의 데이터 제공과 두 번째, 혁신을 추구한 환경 조성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전에 저희가 언프리미으로 데이터를 제공했을 때는 고객사의 저장 환경이 굉장히 사일로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안, 규제, 권한관리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러한 사일로한 환경에서 벗어나서 고객사에서 단 한 개의 파일을 모두가 공유하고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는 클라우드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저희가 제공드리는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SQL 그리고 AIML 같은 스킬셋들이 있는 플랫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아무리 간단한 소량의 데이터를 드리더라도 이와 관련된 ET의 업무를 줄이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저희 데이터에 대한 스토리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 개의 가버넌스 아래에서 운영되고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권한 관리의 투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데이터 벤더가 조그만 니시한 데이터 벤더를 수급해와서 추가적인 데이터를 제공해드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확장성 측면에서 확장성을 조정할 수 있는 플랫폼이 저희는 클라우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는 스노우플레이크와 업계 선두적으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현재는 스노우플레이크 통해서 저희 거의 모든 대부분의 데이터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왜 스노우플레이크냐라고 물어보시면 일단은 저희는 스노우플레이크에서 제공하는 편리성, 간편성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를 ETL 작업 없이 SQL 환경에서 접근하실 수가 있고 또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을 위한 별도 인프라 셋업이 필요 없으시다는 점, 아직까지는 국내 고객에게는 S3 버켓만 제공이 되지만 여러 글로벌 클라이언트한테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멀티 클라우드 어프로치를 제공한다는 점, 또 컴퓨팅 레이어와 스토리지를 분리해서 저희 백셋 데이터에 대한 스토리지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고객사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스노우플레이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워크로드는 저희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그리고 주식, 분봉, 틱 데이터 등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점이 저에게는 가장 큰 매력 포인트로 다가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데이터 활용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흥미로운 위주 데이터로 선정을 해봤고 첫 번째 소개해드릴 데이터는 저희 기업 공급망 데이터입니다. 한 개의 기업이 적게는 몇 개의 관계사 그리고 많게는 수백 개의 관계사들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금융권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특정 회사와 관계사 간의 주가 상관관계를 분석하시다는 거가 아니면은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두 관계사들한테 그 뉴스가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시는 데 사용되고요. 비금융권에서는 요즘 여러 가지 국제 정세 속에서 전쟁 관련 제재나 무역 관련 제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특정 기업의 공급망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또 그런 공급망들을 대체할 수 있는 소스는 있는지 등을 판단하실 때 기반 데이터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공급망 데이터는 공급사, 경쟁사, 그리고 고객사 태그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파트너사 태그도 제공합니다. 이 파트너사 태그 같은 경우에는 OEM 제조사, 조인트 벤처, 그리고 공동 연구기관 등을 식별할 때 사용될 수 있고요. 예시로 우리가 친숙한 기업인 인텔을 한번 예시로 들어볼 텐데 인텔은 아주 초대형 기업입니다. 근데 실제 인텔은 실제 500개 개 이상의 관계사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런 인텔 같은 기업도 인텔의 공시자료를 보면은 단 한 개의 공급사와 단 6개의 고객사만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팩스의 공급망 데이터에서는 인텔의 공급사로 1차 공급사 기준으로 해서 150여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객사는 약 200여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훨씬 더 폭넓은 데이터가 제공이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인텔 같은 대기업의 사업 공시자료만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라 인텔을 공시하는 다른 카운터파티, 글로벌사의 사업 공시, 뉴스, 웹사이트 공지 등을 모두 다 분석을 해서 이걸 다시 인텔로 매핑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제공하는 데이터가 가운데 보시면 화살표와 그 외의 숫자들이 보이시는데 이는 각 공급사와 각 고객사들이 인텔로부터 몇 퍼센트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지 혹은 몇 퍼센트의 매출을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공시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실질적인 수치 데이터를 제공을 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알고리즘을 산출을 한 릴레이션십 스트렝스를 보여줄 수 있는 스코어를 별도 데이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데이터가 저희가 제공하는 게 각 기업 간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그 주제어, 키워드를 릴레이션십 키워드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각 종목명이 있고 그 안에 괄호로 표기된 텍스트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저희가 제공하는 릴레이션십 키워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텔의 2차 공급업체 중에 최상단을 보시면 삼성전기가 있는데요. 그 삼성전기와 인텔의 1차 공급업체 신고전기와의 관계를 잘 표현되는 텍스트는 저희가 수집하기로 일렉트로닉 컴ponent라는 주제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키워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특정 프로세스에서 키워드 검색을 하실 때 사용하실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LLM 자료 처리 프로세스에서 좀 부수적인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데이터는 저희가 파워 BI 화면을 주문했는데요. 저희 방금 설명드렸던 공급망 데이터하고 제재 데이터를 같이 혼합해가지고 일종의 기업 공급망 리스크 모니터링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최좌측에 보시면 종목명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MSCI 글로벌 지수 종목명들이 나왔고, 그에 대한 비중, 그리고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관계사 중에 제재를 당한 기업 수를 좀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예시로 들어볼 텐데요. 저렇게 하늘색으로 표기된 것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제 1차 공급사입니다. 그리고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공급사 중에서 제재를 당한 관계사를 포함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제재 리스트는 유엔이나 미국 국무부 등의 소스를 통해서 제가 데이터를 제공받고 있고요. 보시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제재, 미중 무역 갈등 제재, 또 하웨이 같이 특정 기업에 대한 제재가 있고, 또 특정 인물에 대한 제재 리스트도 받아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1차 공급사를 볼 텐데 퀄콤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퀄컴을 보면 퀄컴 기업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 퀄컴의 내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면은 그 관계사들과 그 2차 공급사들과 관계사들 중에서 미국 관련된 제재를 받으신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제재 리스트하고 공급망 리스트를 같이 합산하셔서 일종의 공급망 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드실 수 있고, 그 공급망 리스크를 조기에 방지하실 수 있는, 모니터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케이스는 텍스트 관련 데이터인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다양한 뉴스나 기업 실적 트랜스코를 소개시켜드리는 것보다 조금 더 흥미로운 케이스를 갖고 왔는데, 스노우플레이크 마켓플레이스 통해서 제공되는 저희 네임드 엔티티 레코그니션 서비스입니다. NER 서비스는 문서, 웹사이트 등 어느 머신 리더블한 텍스트를 이 환경에 적용을 하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명, 상품명, 그리고 인물 등을 메타데이터 형식으로 인식해가지고 뽑아주는 서비스이고요. 자연어 처리 케이스가 많아지면서 좀 활성화된 기능이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뽑아낸 메타데이터 형식으로 뽑아낸 기업명 그리고 인물명을 저희 마스터 식별자 데이터와 연결하여 더 폭넓은 정보로 확장하실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관련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요새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아주 핫한 HBM 상품과 연관되어 있는 엔비디아의 H100 관련 뉴스를 검색해서 저희 NER 환경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AI 데이터 서버 수요에 대한 기사를 하나 검색을 해가지고요. 저희 NER 환경에 적용을 해볼 텐데, 보시는 것처럼 그 뉴스 원문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덕트명, 그리고 그 관계되어 있는 기업명들이 메타데이터 형식으로 뽑혀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확장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키값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점일 텐데요. 스노우플레이크 마켓플레이스의 NER 환경에 동일한 뉴스를 적용을 해보면 그 안에 인식되고 있는 기업명들이 티커 형태로 변환이 된 다음에 테이블 형태로 보시는 것처럼 제공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제가 보여드릴 예시 케이스는 산업분류 데이터입니다. 저희 고유의 산업분류이고 저희만 갖고 있는 고유의 산업분류 체계입니다. 전통적인 산업분류 체계는 인텔 게시록 예시를 들면은 저렇게 딱 기업을 4개의 단일 분류로만 제공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단일 4개 분류가 너무 단순하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인텔이 이 한 가지 사업만 영위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분류 체계를 6개의 주요 사업 부분까지 확장을 했고요. 하단 레벨 6 보시면 NPU 반도체 부분까지 다시 확장이 되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전통적인 분류 체계로 돌아가서 테크놀로지, 하드웨어, 스토리지 부분을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이 인텔이 전통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반도체, 서버, 데이터 센터도 포함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인텔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자율주행 차량 사업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이 분류 체계에 포함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분류체계는 인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실제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부문별로 매출 퍼센티지 매출을 제공을 합니다. 매출 사업 분류를 제공합니다. 이를 제공을 할 때 한 가지 추가적으로 저희가 제공드리는 데이터가 각 사업 부문별 매출액 퍼센티지를 제공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차량 부분은 최좌측에 보시면 자동차 관련 사업 부문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3.83% 인텔의 3.83% 매출을 차지한다고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매출 퍼센티지 활용 케이스는 특정 회사가 특정 사업 부분에 얼마만큼의 의존을 하는지, 또 특정 분야에서 세미컨덕터 파운드리 서비스나 이런 분야에서 글로벌 플레이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활용하실 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테마 ETF 같은 데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테마 ETF의 종목 셀렉션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반도체의 글로벌로 10% 이상이 나온 종목들 뽑아봐라 할 때 저희 데이터가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사용 케이스에 따라서 이거보다 더 인덱스한 데이터를 원하신다. 특히 이제 기업 쪽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가 좀 더 비정형 데이터도 제공을 합니다. 이 분류 체계 같은 경우에는 3단계에서 12단계까지 확장이 되고요. 아까 보여드린 예시에서는 사업 분별 매출액 퍼센티지를 제가 제공해드렸는데, 지금 예시에서는 트레이드 네임, 그 각자 인텔이 실제로 제공하는 프로덕트 레벨의 실제 네임 상품명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리서치 쪽에서는 이 트레이드 네임 데이터를 갖고 특정 분야의 트레이드 네임, 프로덕트 레벨 경쟁사를 파악하시는 데 사용하실 수가 있고, 또 이 분류 체계를 갖고 특정 분야의 글로벌 플레이드나 경쟁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하실 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데이터는 저희 마스터 식별자 데이터인데요. 실제로 데이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실 분야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제가 소개시켜드린 데이터를 만약에 실제로 활용하신다면 저희 데이터만 활용하지 않으실 거고, 이 데이터를 좀 유의미한 인사이트 상출하기 위해서 내부 CRM이나 ERP 시스템 그리고 다른 모델들을 적용을 해보셔야 될 텐데, 그런 프로세스에서 정말 중요하게 사용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시장에는 다양한 종류들의 키값들이 존재를 합니다. 금융권에서는 예탁결제에서 사용하시는 이제 ICN 데이터가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비상장사 데이터는 뭐 던스 아이디 같은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티커 같은 것들은 이제 크게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런 것들이 기업 이벤트가 생길 때마다 시시각각 이게 변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데이터 티커들이 엔티티 레벨, 기업 레벨과 세큐리티 레벨, 증권 레벨에서 별도가 관리가 되고 이게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팩셋의 마스터 식별자 데이터는 이 기업 레벨과 증권 레벨을 다시 연결시켜서 제공해드리고, 또 이 시장 데이터에 대한 변화, IC나 기타 데이터에 대한 변화를 모두 CGL 파일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마스터 식별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를 다 링킹할 수 있는 그런 한 개의 키값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활용 케이스는 그 지역 기업의 이제 지배 구조를 파악하실 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측에 보시면 테슬라의 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하이라키, 기업 지배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지역 기부제 이런 케이스는 보통 보험이나 무역 관련 업종에서 KYC를 하실 때 많이 사용이 되고, 또 다른 활용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사 데이터를 키값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 예를 들어서 선적가 데이터라든가 shipping 데이터라든가 비상장사 데이터를 모회사로 매핑해야 될 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의 전체적인 기업 하이라키를 보셨을 때, 또 저희가 이 개별 기업에 대한 그 기업 정보들도 같이 제공합니다. 특정 비상장사에 위치한 국가, 그리고 그 비상장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등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기업 하이라키에서 비록 테슬라는 100% 미국에서 오퍼레이션을 할지언정 그 자회사들, 관계사들로부터 오는 국가 리스크나 오퍼레이션 리스크를 파악하시는 데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예시인데, 엑셀런 코퍼레이션은 저희 미국 에너지 기업 회사 케이스를 갖고 왔습니다. 패코홀딩스라는 채권이 있고, 이 채권을 최종 모회사까지 매핑을 해볼 텐데요. 그러려고 하면 패코홀딩스라는 채권이 발행사인 패코홀딩스하고 매핑이 돼야 되고, 그 패코홀딩스가 상장사인 엑셀런 코퍼레이션과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장사의 티커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각 단계에서 보시면 저희 팩셋 키값이 활용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각 단계 비상장사, 채권 그리고 주식 레벨에서 모두 다 매핑이 가능한 이유는 팩셋의 그 데이터 키값이 시장 기업 이벤트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성되어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러한 키값들을 마스터 파일에 한 개 컬럼으로 넣어두시면 더욱더 안정적인 마스터 파일을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정말 중요한 게 키값의 정말 가장 크리티컬한 역할은 정보의 확장성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키값을 이용해서 상장되어 있는 정보로 좌측처럼 확장이 가능하시고 우측의 비상장사 정보로도 확장이 가능하시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키값들을 활용해서 내부 CRM이나 ERP 데이터 연결하실 때도 가능하기 때문에 키값들은 마스터 18자 데이터 파일은 데이터의 확장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저희가 준비한 데이터 예시는 소개를 마쳤는데요. 어떻게 조금 흥미로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요지는 스노우플레이크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하는 간편성 그리고 편의성입니다. 저희가 퀄리티 컨트롤을 잘한 팩셋의 데이터를 이 원본 파일 그대로 데이터 쉐어링 형태로 고객사에서는 수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별도 ETL 작업 없이 SQL 환경에서 그대로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또 전사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아래 고객사에서도 데이터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실 수가 있고 저희 팩셋 같은 벤더 입장에서도 이런 환경에서는 데이터 권한 관리의 투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트라이얼 시범으로 드린다던가 아니면 기타 관련 계약 절차가 매우 아주 간소화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스노우플레이크가 제공하는 콘텐츠 사용의 유연성과 확장성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스토리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은 고객사 입장에서 아주 큰 강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산출해본 통계치에 의하면 스노우플레이크 마켓플레이스 통해서 한번 데이터를 수급하신 고객사에서는 80% 이상이 추가적인 데이터를 구매하시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스노우플레이크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하게 가져나갈 생각입니다. 이미 2020년 6월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업계 최초로 스노우플레이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그 당시 100여 개 이상의 데이터셋을 적재를 했고요. 그 다음부터 저희가 아까 설계드렸던 머신러닝 서비스인 NER 서비스라든가 또 사용 용량이 너무 커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그 주식 분봉 데이터, 틱 데이터들도 저희 적재를 했습니다. 또 저희의 전통적인 가점인 포트폴리오 분석 툴이나 그런 데이터들도 스노우플레이크 마켓플레이스에서 현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생각하는 스노우플레이크와의 미래는 네이티브 앱입니다. 저희 팩셋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종류의 솔루션들이 있는데 그런 대부분의 솔루션들은 실제 저희 내부 엔진을 사용을 하는데 그 내부 엔진을 API 형태로 연결해서 네이티브 앱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네이티브 앱을 제공하면은 스노우플레이크 마켓플레이스 사용자들이 더욱더 풍성한 콘텐츠를 받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다음으로 준비하는 거는 포트폴리오 분석 툴이 이미 네이티브 앱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생성형 AI 관련 콘텐츠들을 네이티브 앱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욱더 스노우플레이크와 많이 협업을 해서 더욱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 발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